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모시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30대 주부입니다. 흔히 시집살이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서운 시어머니나 얄미운 시누이의 구박을 상상하시겠지만 제 경우는 좀 다릅니다. 물론 어른 모시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결혼 초 워낙 엄청난 일을 겪다 보니 지금의 삶이 얼마나 평화롭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오늘 이 사연을 함께 하시다 보면 너무 기가 막혀 몇 번이나 아이고를 외치실 테니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친정엄마를 일찍 여의고 편찮으신 아빠를 모시며 살았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대학은 엄두도 못 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백화점에 자리를 잡아 부인복 매장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한 사모님을 만났어요. 매장에 자주 오시던 품위 있는 분인데 그 사모님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실 줄 처음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때는 평화로운 어느 주말 오전이었어요. 한 여성분이 매장으로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눈길이 가더라고요. 옷차림이 화려한 건 아닌데 말끔한 캐시미어 카디건에 진주 귀걸이, 손목에는 금팔찌가 하나 걸려 있었고 무엇보다 자세가 반듯하더군요. 그 당당한 태도에서 꽤 있는 집 사모님이라는 게 느껴졌죠. 저는 손님 응대할 준비를 하고 천천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뭐 찾는 게 있으신가요? 아, 네. 이 색상 괜찮네요.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첫마디부터 목소리가 부드러우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웃음과 친절함을 유지하며 맞는 사이즈도 골라드리고 코디도 제안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분은 옷 두 벌을 사면서 제 이름표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참 상냥하네요. 저는 그 말씀이 그냥 의례적인 칭찬이라 여기고 웃으며 인사했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일주일 뒤에 오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그러더니 2달 가까이 거의 매주 한 번씩 매장에 들르셔서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건네셨죠. 정희 씨는 몇 살이야? 아, 34이요? 어머, 보기보다 나이가 많네. 그럼 결혼은 했나? 사모님의 얼굴에 약간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아직이요. 아빠 모시고 둘이 살아요. 그래,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생 때요. 개인적인 일을 꼬치꼬치 물으시는 게 편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을 자주 봐서 그런지 거북함이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변하셨어요. 연민이라고 해야 할지 안쓰러움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표정이었죠. 그런 얼굴로 잠깐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슬쩍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았겠네, 정희 씨. 그 한마디에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저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은 많았지만 진심이 느껴진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친척들도 형편이 안 좋은 저희 집을 일찍부터 멀리했고 친정아빠도 편찮으셔서 제가 오히려 아빠를 돌봐드리는 처지라 따뜻한 어른의 말씀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이런 말씀을 꺼내셨죠. 정희 씨,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 40이 넘었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지. 성격이 워낙 순하고 소극적이라 여자를 못 만나. 내가 보기에 정희 씨 같은 아가씨가 우리 아들한테 딱인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백화점 매장 직원한테 아들을 소개해주겠다는 부잣집 사모님이라니 말도 안 되는 신데렐라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답했어요. 사모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사모님 아드님이면 훨씬 좋은 분 만나셔야죠. 그러자 그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해. 학벌이 뭐가 중요해. 마음 착하고 부지런한 게 제일이야. 정희 씨는 딱 내가 원하던 며느리감이야. 더는 강요하지 않을 테니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봐. 싫으면 그만 만나면 되잖아. 그러더니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분은 경기도 외곽에서 2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시더군요.
오래전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임으로 자식 둘을 키우며 가게를 일궈내셨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로 장사하며 아들, 딸 키워내시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사시다니 절로 존경심이 우러났어요. 결국 저는 장모님이 잡아주신 식당에서 그 아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갔는데 막상 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어요. 무작정 상상하던 부잣집 도련님 같은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얼굴이 햇볕에 많이 탄 편이었고 손도 크고 거칠었죠. 양복을 입었는데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양복을 잘 안 입은 사람이라는 게 금방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눈은 참 맑았습니다. 40 넘은 남자답지 않게 첫인상이 참 순수하고 선해 보였어요. 남자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가게 일을 돕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자기 자랑을 하거나 뭘 과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만나면서 남자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식당에서 장남으로서 운영을 돕고 있다는 것과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일찍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죠. 남자는 어머니 얘기를 하며 마음이 아픈지 눈시울까지 붉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가게 지키면서 버티신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라도 어머니 곁에서 효도하고 싶어서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허세나 남한테 잘 보이려는 말투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존경하고 아끼는 아들이라는 게 고스란히 전해졌죠. 저는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교제한 지 석 달쯤 됐을 때 상견례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친정 사정이라는 게 내놓을 만한 게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오랜 지병으로 몸이 불편하시고 집은 월세방이고 혼수를 마련할 형편도 안 됐습니다.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고 성품이 좋으시다고 해도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집 사정을 자세히 들으시면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어머님은 배려가 많은 분이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민망할 정도로 저를 칭찬하셨거든요. 사돈어른, 정이같이 고운 딸을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수고 예단이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도 그런 거칠을 좋아하는 집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요. 어머님은 평생 노동하시다 당뇨를 얻어 편찮으신 아빠 앞에서도 공손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희 아빠도 안심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니 절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모자한테 받는 게 정말 너무 많아. 나도 시집 가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예비 시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하고 시댁에 합가해서 함께 사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남편이 장남이니 가까이서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을 치르고 시댁에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이 너무 바빠서 신혼여행을 못 가는 게 좀 아쉬웠지만 시어머님의 말씀에 서운함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죠. 우리 아가 여행 못 가서 섭섭하지. 그냥 며칠 내가 고생하면 되는걸. 너희 남편이 저렇게 성실하다. 단 며칠이라도 쉬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아휴, 하긴 성태가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긴 하지. 내 약속하마. 나중에 믿고 맡길 사람만 구하면 신혼여행 못 간 것까지 합쳐서 한 달은 쉬게 해주마. 어머님은 미안한 얼굴로 거듭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이가 이미 충분히 설명했어요. 안 그래도 늘 가게 걱정뿐인데 자리 비우면 그이 마음도 불편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신혼여행 못 가는 것도 이해하고 넘어갔죠. 다정한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얻었는데 그깟 신혼여행이 대수겠어? 나중에 여유 생길 때 가면 되지.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어머님과 결혼 후에 어머님은 분명 같은 사람인데 어딘가 달랐습니다. 윽박지르거나 소리치시는 것도 아니고 겉으론 여전히 다정하셨죠.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뭔가가 숨어 있다는 게 며칠 만에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은 이랬습니다. 시댁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어머님이 소파에서 커피를 드시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정이야, 내가 요즘 허리가 영 안 좋아서 그러는데 새벽에 장사 준비할 때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이런 부탁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정말 몸이 안 좋네. 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며칠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 근데 가게가 문제구나. 국밥집은 원래 아침 손님도 무시 못하거든. 그래서 일찍 문을 열려면 새벽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요즘 새벽 일 하려는 사람이 드물어. 그래서 직원 뽑기가 쉽지 않네. 네가 며칠만 도와다오. 일은 많지 않아. 1시간이면 끝날 거야. 1시간이면 끝난다는 말에 전 당연히 그러겠다고 얼른 대답했습니다. 연세도 많은 시어머니가 허리까지 안 좋으시다는데 며느리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는 게 뭐 대수겠어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가게에 나가보니 어머님 말씀과는 다르게 이게 1시간이면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식재료 손질과 밑반찬 준비에 홀 청소까지 그걸 끝내니 아침 장사가 시작됐는데 어머님이 슬쩍 이렇게 덧붙이시는 겁니다. 아이고, 벌써 손님이 오네? 정이야, 이왕에 여기까지 온 거 잠깐만 도와주고 가면 안 되겠니? 직원들 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거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손님에게 다가가 자리를 안내하고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아침 장사를 돕다 보니 점심이 되고 점심을 넘기니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가, 저녁 장사가 제일 바쁜데 조금만 더 있어줄 수 없을까? 그래서 결국 하루 종일 식당에 있다가 밤에 집에 돌아왔더니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래, 설거지, 청소. 어머님은 앓는 소리를 하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유, 늙어서 그런지 점점 일이 힘드네. 난 좀 쉬어야겠다.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며칠뿐이라고 하셨으니 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게 새벽에 출근해도 어머니는 그만하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보름이 되어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일만 점점 늘어가고 제가 일에 익숙해지자 어머니는 아예 저만 먼저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나가서 종일 일하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죠. 오픈 준비를 저에게 맡긴 뒤부터 어머님은 아침 장사가 다 끝나고야 출근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저희 부부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하셨지만 정작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축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이 저를 대놓고 구박하거나 전혀 챙겨주시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지쳐 힘들어할 때마다 어머님이 저를 다독이며 뭔가를 쥐어주셨거든요. 하루는 방으로 부르시더니 서랍에서 보석함을 꺼내 금반지 하나를 제 손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이야, 너 시집 오자마자 매일 새벽부터 일하느라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이거 내 마음이니 받아둬라. 또 어떤 날은 금팔찌를, 또 어떤 날은 금목걸이를 주셨죠. 그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내가 다 아끼는 것들이야. 딸한테도 안 준 건데 너한테 준다는 것만 알아라.
가족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못해줄 게 없지. 솔직히 말하면 매일 새벽에 나가는 일은 무척 고단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지. 집에 돌아오면 할 일이 산더미지.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슬그머니 불만이 고개를 들 때쯤 어머니가 항상 폐물을 건네주셨어요. 그럼 차마 힘들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시어머니가 아끼던 폐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싫은 소리를 하겠어요? 남편한테 투정 한마디 하려다가도 들린 폐물을 바라보며 말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데 내가 참아야지. 어쨌든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믿으니까 일도 맡기시는 거 아니겠어? 남편도 저녁이면 어깨나 팔, 다리를 주물러주며 미안해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 어머니가 그동안 많이 지치셨나 봐. 이제 믿을 수 있는 며느리가 생겨서 한숨 돌리시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 정말 힘들게 사셨거든. 그래서 내가 어머니 곁을 못 떠나는 거야. 당신도 조금만 더 참아줘. 나중에 가게 물려받으려면 우리도 일을 배우긴 해야 하니까.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마음을 저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장남이니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고요. 저 역시 일찍 엄마를 잃은 사람이라 남편의 그 마음이 오히려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몸이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은 서빙을 하다가 코피까지 쏟았네요. 뚝배기 들고 손님 테이블에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코피가 줄줄 흐르더니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남편이 주방에서 달려나와 저를 부축해줬고 어머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은 의외였습니다. 아픈 저보다도 코피 때문에 버린 국밥에만 신경 쓰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나 저런, 손님 기다리시겠다. 얼른 새 국밥 퍼서 가져다 드려라. 제가 왜 코피를 흘리는지 얼마나 흘리는지는 관심도 없이 손님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물론 식당 주인이 손님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쯤부터 의심스러운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이상했던 건 가게 돈 관리였습니다. 어머님은 남편한테 온갖 일을 다 시키시면서도 금고와 장부, 카드 단말기는 절대로 맡기지 않으셨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죠. 매출 정산은 오직 어머님 혼자 하셨고 남편과 저는 카운터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손님이 하도 많아 정신없이 일하다 제가 무심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 정말 많네요. 매출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머니의 눈빛이 변하며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그런 걸 왜 궁금해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손님이나 신경 써. 저는 당황해서 멈칫했고 무심코 그런 말을 내뱉은 어머니도 당황하셨는지 헛기침하며 딴청을 부리시더군요. 그 다음으로 이상했던 건 남편의 일과였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가게에 나가 설거지, 서빙, 배달, 화장실 청소, 주방 바닥 기름때 닦기까지 온갖 험하고 힘든 일은 다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으면 식당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죠. 게다가 일요일도 공휴일도 명절도 없이 늘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월급은 언제 얼마나 받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너무 의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월급? 가족이 같이 하는 건데 월급은 무슨. 나중에 가게 물려받으면 다 내 거 되는 건데. 뭐? 그래도 이렇게 휴일도 없이 일하는데 월급을 안 받는단 말이야? 같은 집에서 사는데 따로 돈 필요할 일이 뭐가 있어. 어머니가 생활비는 다 내시고 나 돈 필요할 땐 말씀드리면 조금씩 신경 써주셔. 그래도 우리도 애 생기면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축이라도 해야지.
걱정하지 마. 나중에 어머니가 가게랑 집이랑 다 넘겨주실 텐데 따로 저축이 뭐가 필요해. 지금 어머니가 우리 몫까지 알아서 잘 모아주고 계실 거야.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 40이 넘은 남자가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적금 통장 하나, 보험 하나도 없었죠. 집도 차도 전부 어머님 명이고 남편이 가진 거라고는 자기 몸에 걸치는 옷까지 몇 벌 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월급에 대해 여쭤볼 수 없냐고 묻자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따로 월급 받는다고 하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잖아. 나를 얼마나 의지하시는데.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진짜 기분이 싸해지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어머님은 결혼 전에 남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셨거든요. 성태는 대학 졸업 못했어. 입학은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중퇴했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심코 물으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네요. 당신 대학 전공은 뭐였어? 졸업은 못해도 전공은 있었을 거 아니야. 남편이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대학이라니? 난 대학 안 갔는데? 어머니가 혼자 일하시기 힘드시다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바로 가게에서 일했어. 군대 갔다 온 기간 빼고는 쉰 적도 없고.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 그럼 대학에 입학한 적도 없는 거야? 중간에 그만둔 게 아니라? 응. 어차피 가게 물려받을 거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찍 일 배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길래 나는 그러겠다고 했어. 누가? 어머니가? 그렇지. 그때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더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집도 아니고 아무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장남을 대학도 안 보내고 식당에서 일하게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얼핏 들어도 시누이는 명문대 나와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했는데 두 자식의 처지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님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니 저희가 거짓말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막말로 제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도 고졸이긴 마찬가지인데 굳이 중퇴했다고 거짓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단순히 체면 때문이라고 하기엔 찜찜한 구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신혼여행도 못 가고 코피까지 쏟아가며 일하면서도 나중에 집과 가게를 물려받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버텼어요. 남편은 어떤가요? 성인이 되고부터 식당에 묶여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어요. 그래도 월급 한 푼 요구한 적도 휴일을 챙기겠다고 나선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재산을 전부 장남에게 물려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게 돈은 어머님만 만지시고 남편은 대학도 못 가고 통장 하나도 없이 머슴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확실했지만 두 사람이 너무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와서 제가 어디서부터 따지고 들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막힌 만남이 시작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시작됐어요. 새벽 4시 반에 출근해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5시 50분이 넘었더라고요. 6시부터 장사를 시작해 아침 손님을 받아야 해서 서둘러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셨는데 단정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른 시간에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이 간혹 계시긴 했어요. 새벽 일하시는 분들이나 잠이 없는 어르신들이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드시러 오시곤 했거든요. 저는 물 한 잔을 탁자에 놔드리며 공손하게 여쭤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제가 자리를 안내해드리자 그분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시고 구석자리에 앉으셨죠.
국밥 한 그릇을 시키시곤 조용히 드셨는데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식사하시다 말고 자꾸 식당 안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방 쪽을 한참 바라보셨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겁니다. 남편이 새벽부터 분주하게 일하는 뒷모습을 숟가락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지켜보고 계셨죠. 저 할머니 왜 저러시지? 이상하다 싶었지만 마침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셔서 크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밥을 다 드시고 계산하시더니 저를 조용히 부르시는 거예요. 저기 잠깐만 따라와 봐요. 줄 게 있어요. 네? 뭐 불편한 게 있으셨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사장님 며느리 맞죠? 순간 당황했어요. 처음 오신 분 같은데 제가 며느리인 걸 어떻게 아셨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단골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대답 대신 잠깐 망설이듯 입술을 깨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잠깐이면 돼요. 부탁 좀 할게요. 솔직히 조금 망설여졌어요. 처음 본 사람이 밖으로 나오라니 누구든 경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인상도 나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그분의 눈에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간절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주방 쪽을 바라보며 남편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어르신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가게 앞에 세워진 차의 트렁크를 여시고 묵직해 보이는 음료수 박스 하나를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저는 얼결에 그 상자를 받아들고 물었죠. 이게 뭔데요? 같은 평범한 음료수 박스였는데 들어보니 음료수치고는 무게가 이상하리만치 무겁더군요. 한데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신신당부하시듯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서 혼자 열어봐요.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요. 특히 시어머니한텐 절대로 안 됩니다. 꼭이에요. 약속해줘요. 아니 잠깐만요. 전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가면 알아요. 부탁이에요. 그 말만 남기고 얼른 차에 타시더니 그대로 가버리셨어요. 멍하게 있다 보니 차 번호도 확인하지 못했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꿈인가? 새벽에 처음 보는 분이 나타나서 정체 모를 상자를 건네고 사라지시다니 귀신에 홀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한테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일단 박스를 가게 뒤편 창고에 몰래 숨겼어요. 그 어르신의 당부가 너무 간절해서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그 상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박스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가게에서 마감 중이었고 어머님도 안 들어오신 상태라 저 혼자였죠. 서둘러 방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었어요. 그리고 기함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음료수 박스 안에 빼곡히 들어있는 게 음료수가 아니라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셋. 대충 세어봐도 수천만 원은 되어 보였어요.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준 거야?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이한테 말해야겠지? 어머님께는... 하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했던 그 간절한 당부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왜 하필 시어머니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나 강조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비밀로 하라는 것도 이상한데 구체적으로 시어머니를 지목하셨다는 게 더 이상했죠. 저는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박스를 한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뒀습니다. 집에 뒀다가 도둑이라도 될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매일 새벽마다 가게 입구를 살펴봤어요. 혹시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어르신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옷장에 숨겨둔 그 돈이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헌데 그런 불안 속에서 어머님에 대한 의심도 커졌습니다. 가뜩이나 가게 돈을 혼자 관리하시는 것과 남편한테 월급을 안 주시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데 모르는 어르신이 거액을 건네며 의심을 키운 거죠.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를 떠안고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루는 가게에서 돌아와 옷장을 정리하려다 보니 어머님이 그동안 주셨던 폐물이 들어있는 보석함이 눈에 띄었어요. 금팔찌, 금목걸이, 힘들 때마다 어머님이 쥐어주셨던 것들이죠.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한 구석은 많지만 그래도 비싼 금부치를 주시는 건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긴 하신 거겠지.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올랐어요. 이거 혹시 얼마나 되는 걸까? 요즘에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던데 나중에 급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나 보자. 그래서 손님이 뜸한 시간에 잠깐 볼 일이 있다고 하고 금은방에 들렀습니다. 그냥 시세가 어떻게 되나 확인만 하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금은방 주인 여자가 반지를 받아들고 돋보기로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팔찌도 보고 목걸이도 보더니 표정이 더 안 좋아졌죠. 손님, 이거 금 아닌데요? 네? 도금이에요. 겉에만 금색을 입힌 건지 속은 그냥 일반 금속이에요. 팔찌도 목걸이도 전부 마찬가지고요. 이거 시중에서 몇만 원도 안 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민망함에 얼굴도 붉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린애 달래듯이 하나둘 쥐어주셨던 그 모든 게 다 가짜였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소문난 맛집 사장으로 부적함 없이 살아오신 분이 며느리한테 가짜 폐물을 주며 생색내신 겁니다. 그제야 저는 어머님의 속셈을 알 것 같았어요. 제가 힘들어서 불만을 터뜨리려 할 때마다 딱 맞춰서 가짜 폐물을 내밀며 입막음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부려먹은 거죠. 저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뒤범벅이 되어 금은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머님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이신 거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알아봐야겠어. 그냥 이대로 멍청하게 소처럼 일만 할 순 없어. 그때 머릿속으로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잠깐 PC방에 들러 인터넷으로 시댁집 주소로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기함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간 자기 이름이 될 거라고 믿고 있던 그 집의 명의가 이미 몇 해 전에 시누이 이름으로 증여돼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모든 걸 알게 된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홀로 남은 어머니를 안쓰러워하며 땡전 한 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모습이 떠올랐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월급도 통장도 없이 20년 넘게 일만 하고 있는데 집은 딸 명의로 넘기고 며느리에게는 가짜 폐물을 주고 어머니가 도대체 아들에게 왜 그렇게 가혹하신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날 밤 남편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혹시 제 말을 믿지 못할까봐 등기부 등본을 같이 보여줬죠. 하지만 한참을 생각에 빠져있던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실 이유가 없잖아.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저는 갑갑한 마음에 울상이 되어 말했어요. 여보, 이건 내 짐작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된 사실이야. 여기 봐. 이 집 등기가 아가씨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아니야. 어머니가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테니 우린 가만히 기다리면 돼. 괜히 이런 말 꺼내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조용히 있자. 부탁이야.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회피하고 있다는 걸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밑에서 시키는 대로만 살아온 사람이라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불쌍하면서도 답답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도 저도 이 모든 게 앞으로 밝혀질 비밀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답니다. 그 일로 며칠을 끙끙 앓던 저는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결국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을 설득하는 대신 어머님께 직접 따져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다음 날 저는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에 손님이 빠진 틈을 타서 어머님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마침 저녁 장사에 부족한 재료를 사러 나간 참이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님이 주신 가짜 폐물과 등기부 등본이 들어있었죠.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일 끝내고 하면 안 되겠니? 저녁 장사 전에 좀 쉬고 싶은데. 잠깐이면 돼요. 저희 지금 사는 집 그이 명의로 주시기로 했다는데 그게 왜 아가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빙빙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어머님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어난 척 하시더라고요. 뭐? 아니 너 왜 쓸데없는 걸 캐고 다녀? 별일 아니야.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그러는 거니까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라고. 저는 한숨을 쉬며 봉투에서 반지와 팔찌, 목걸이를 꺼내 탁자 위에 늘어놓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이건요? 어머니가 고맙다고 주신 것들 금은방에 물어봤더니 전부 가짜 도금이래요. 몇천 원짜리라고 하던데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딱 1초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눈빛이 차갑게 바뀌더니 노여움이 가득 찬 얼굴로 화를 내셨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뭐야? 너 시어미가 준 걸 금방에 가서 확인한 거냐?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진짜 금이라고 했냐? 내 마음이라고 했지. 너 원래 그렇게 돈에 환장 들린 애였어? 뭐라고요? 어머니, 저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월급도 휴일도 없이 일했어요. 그 이는 어떻고요?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상이에요? 그 이한테 준다고 하셨던 집은 왜 말도 없이 아가씨한테 넘기신 건데요? 제가 따지고 들자 갑자기 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순간에는 결혼 전에 보여주셨던 품위도 다정함도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감히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순하고 일 잘할 것 같아서 데려왔더니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 타령이야. 제가 언제 재산 달라고 했어요? 왜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솔직하지 않으셨냐는 거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똑바로 뜨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닥쳐! 고졸에 가진 것도 없는 게 좋은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잠자리 해결된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순하고 부리기 편한 줄 알고 보잘것없는 것도 참고 걷어줬더니 어디서 감히 주제 넘게 나서? 성태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네가 나설 일 아니라고.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러서면 남편은 평생 시어머니 밑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 그 사람 어머니 아들이에요. 머슴이 아니고요. 똑같은 자식인데 아가씨 명문대 나와 유학 다녀올 동안 아들은 대학도 못 가고 땡전 한 푼 없이 20년이 넘게 종처럼 일만 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당장 나가. 짐 싸서 내 집에서도 나가고 다신 이 가게에 널씬거리지 마. 주제도 모르는 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내가 미쳤지. 손님한테 살살거리면서 비위 잘 맞추길래 인건비라도 줄여볼까 하고 집에 들였더니 지가 정말 뭐나 된 줄 아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그러더니 갑자기 제 팔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겉옷도 없이 골목으로 내쳐졌어요. 가방도 핸드폰도 지갑도 안에 두고 나온 상태라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터지고 기가 막혀 골목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죠.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골목에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더니 제 앞에 멈췄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자 뒷좌석에서 낯익은 사람이 내려 다가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커다랗게 떴죠. 상대가 다름 아닌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새벽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음료수 박스를 건네주시고 사라졌던 그분 말이에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자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여셨어요. 결국 이렇게 됐구만. 어르신, 제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그때 그 돈 도대체 뭐예요? 왜 저한테 주신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은 제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천천히 얘기할 테니 일단 좀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네. 나랑 같이 가지. 그러면서 차에 타라고 하셨지만 전 잠시 망설였어요. 초면이나 다름없는 분의 차를 탄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처지가 너무나 막막해서 오래 고민할 틈도 없었죠. 결국 저는 어르신의 손에 이끌려 차에 올라탄 뒤 건네주시는 생수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사이 운전기사가 차를 출발시켜 어딘가로 향했고 잠시 후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하자 어르신이 한 아담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자리로 안내한 뒤 거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에 놓으셨죠. 누렇게 빛바랜 사진 속에 배가 불룩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임신한 상태였는데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제 눈앞에 계신 어르신과 닮아 있었어요. 그분의 젊은 시절 사진 같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어르신이세요? 맞아, 내 예전 사진이지. 벌써 40년이 넘었네. 그때부터 어르신이 한숨과 함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셨어요. 나도 젊어서 꽤 행복한 시절이 있었어. 사이좋은 남편도 있었고 둘 사이에 아이도 생겼지. 그런데 애 가지고 몇 달 후부터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오더라고. 알고 보니 도박에 빠져버린 거야.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 도박이 참 사람 여러 잡더구먼. 그렇게 순하던 남자가 도박판에 간다고 임신한 마누라를 때리질 않나? 사체를 끌어쓰질 않나? 거기까지 말씀하신 어르신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더니 숨을 몰아쉬며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남편이 도박 때문에 빌린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그때 내가 살던 지역에 악덕 사채업자 부부가 있었거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 매일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그 부부한테 애가 없었어. 마음볼을 그렇게 쓰니 하늘에서도 괘씸했던 거야. 근데 그 부부가 도박에 미친 내 남편한테 이런 제안을 한 거지. 자기네가 자식이 없으니 내가 낳은 애를 자기들한테 주면 빚을 전부 없애주겠다고.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아이를요? 어르신은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죠. 다른 것도 아니고 태어날 애를 달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근데 그 인간이, 이 도박에 미친 남편이란 작자가 병원에서 몰래 갓 태어난 애를 안고 나가서 사채업자 부부한테 넘겨버린 거야. 그러고는 돌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제가 침을 꿀꺽 삼키며 바라보자 어르신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애는 또 낳으면 된다고 합디다. 빚부터 해결해야 우리가 산다고. 그 뒤로 어르신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아이를 찾으러 갔지만 사채업자 부부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고 합니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를 빼앗긴 거라 경찰에 가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애까지 팔아먹고도 버릇을 고치지 못한 어르신의 남편은 또 도박판을 기웃거리다 경찰에 쫓겨 도망 다녔고 그러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갑자기 혼자가 된 어르신은 이를 악물고 사셨답니다.
아이를 찾으려면 돈과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미친 듯이 일만 하셨다네요. 그러다 작은 금은방 하나를 시작으로 수십 년 만에 수도권의 금은방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고 하시더군요. 어르신은 먼 옛일을 떠올리듯 허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생기면서 곧바로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가 있어야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끈질기게 찾고 또 찾아서 결국 내 아들을 데리고 숨은 그 사채업자 부부의 행적을 몇 달 전에 알아낸 거야. 순천에서 사라진 부부가 서울로 올라와 살다 경기도 인근에서 예전 신분을 싹 감추고 국밥집을 차렸더구만. 그 부분에서 소름이 돋은 저는 설마 하며 입을 열었죠. 국밥이라면 설마... 어르신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바로 새댁이 일하던 그 국밥집이 내가 찾던 사채업자 부부가 차린 식당이었어. 알고 보니 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내 아들을 데려간 지 몇 년 만에 딸을 낳았다고 하더군. 못돼 먹은 남편은 오래전에 병으로 죽었다지 아마? 제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어르신이 이를 악물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기를 쓰고 내 아들을 데려가 놓고 나중에 친딸이 생기니까 애를 종처럼 부리고 있더라고. 공부를 시키긴커녕 장남이란 이름으로 묶어놓고 돈 한 푼 안 주면서. 그 부분까지 말씀하시다 어르신은 또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는 제가 이어갔죠. 어르신, 그럼 그 뒤로 성태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지켜보신 건가요? 그러다 제가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간 걸 알고 저한테 그 큰 돈을 주신 거예요? 어르신은 입을 여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제야 저도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왜 같은 배에서 태어난 남매가 그토록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지, 입으로는 남편을 장남이라고 지켜세워놓고 집은 왜 딸의 명의로 증여했는지, 왜 그토록 남편을 함부로 대했는지 모든 이유를 알게 됐죠.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애를 뺏어와 놓고 갑자기 자기 핏줄이 생기자 노동력만 착취하며 노예로 삼은 겁니다.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더군요. 저는 손등으로 그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모든 걸 밝히고 그이 앞에 나서지 않으셨어요? 용기가 없었어. 막상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거기다 애가 어찌나 우직한지 그 여자를 친부모로 믿고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던데 그 세월이 다 헛된 거였다고 생각하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전 그런 어르신, 아니 어머님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야말로 정말 제 시어머니시네요. 전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떨어진 돈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어머니,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까 저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못하겠어요. 아니 뭘 어쩌려고. 내가 바로 나서면 성태가 충격을 받을 텐데. 하지만 전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어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에요. 걱정되고 무섭다고 이대로 성태씨가 무임금 잡부 역할하며 나이 드는 걸 지켜볼 순 없잖아요. 일단 그이 먼저 만나보세요. 제가 곁에 있어드릴게요, 어머니. 결국 한참을 고민하시던 어머니는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어머님의 전화기를 빌려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은 깜짝 놀라 소리쳤죠.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노발대발 화가 나셨던데. 당신이 정말 일하기 싫다고 어머니한테 대들고 나가버린 거야? 지금 어디야? 시어머니를 가장한 악덕 사채업자가 저를 버릇없는 며느리로 만들어놨더라고요. 하지만 전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남편에게 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셔. 식당에 있는 내 가방이랑 핸드폰 챙겨서 이 주소로 와줘. 어머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잠시 후 일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제 가방을 챙겨 들고 흥분한 채 쫓아왔더군요. 어리둥절한 남편에게 전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쉽게 믿지 못했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머니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자기 앞에 앉은 어르신이 하염없이 울자 남편도 기분이 이상한지 조금 동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긴 설득 끝에 친자 확인을 해보기로 했고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가짜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남편의 전화기에 불이 났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최대 일주일까지 걸릴 수도 있다던 결과는 3일 만에 나왔고 예상대로 두 사람이 친자 관계임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남편도 명확한 결과 앞에선 할 말을 잃고 오열했죠. 그리고 며칠을 넉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40년을 친어머니라고 믿었던 사람이 빚 때문에 어린 자신을 뺏어온 사채업자였다는 사실과 모든 불합리함을 참으면서 바친 세월이 효도가 아니라 착취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옆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남편의 손만 잡아줬어요. 그 순간 남편한테 필요한 건 추궁이나 비난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뒤로 남편은 어색하지만 조금씩 친어머니와의 시간을 만들어갔고 어머니의 금은방 사업을 물려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충실한 머슴을 잃어버린 가짜 시어머니는 경찰서까지 들락거리며 아들을 찾아달라고 읍소하는 모양이더군요. 저는 그런 가짜에게 꼭 눈물 나는 복수를 선사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선뜻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난 그냥 모든 걸 잊고 싶어. 친어머니를 만난 것만도 감사하고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인생만 살기도 바쁜데 지난 시간 떠올리면서 괴롭게 살고 싶지 않아. 우리 그냥 전부 다 잊자. 하지만 전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국밥집에서 일하며 눈치챈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가짜 시어머니는 꼭 매일 한 번씩 혼자 주방에서 뭔가를 했는데 그 시간엔 저와 남편을 비롯한 누구도 주방 근처에 어이신거리지 못하게 했죠. 육수 비법이니까 아무도 보여줄 수 없어. 때가 되면 너희한테도 꼭 알려주마.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물론 처음엔 저도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고분고분 따랐어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종처럼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뭔가 의심스러운 것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다가가 주방을 훔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그날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네요. 수십 년 전통 한우 사골 국밥이라고 소문난 그 뽀얀 국물의 정체가 미국산 잡뼈에 프림을 풀고 조미료를 잔뜩 넣어 만든 가짜 육수였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한우 사골이라고 말하던 뼈의 포장지에는 선명하게 미국산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뿌연 국물의 정체는 사골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프림에서 나온 거였어요. 거기다 조미료를 어찌나 많이 넣었는지 비위가 상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때는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혹시나 싶어 몰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더랬어요. 식당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재사용하고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눈속임하며 사용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걸 다 증거로 남겨뒀어요. 제가 식당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던 날 남편에게 꼭 제 핸드폰을 챙겨오라고 당부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저는 그 사진과 영상을 관할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원하는 대로였어요. 원산지 표시도 어기고 위생도 엉망이었으니까 당연히 큰 문제가 됐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역 맘카페와 인터넷에도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오랜 단골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죠. 한우 사골이라면서 미국산이었다고? 조미료 없이 정성으로 끓였다더니 이런 것도 사기로 처벌받을 수 없나?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엄청났습니다.
결국 식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남의 아이를 빼앗아 종처럼 부려먹고 손님한텐 가짜 국물로 오랜 세월을 속여온 여자는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가짜의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식당이 망하자 애지중지 키운 친딸이 자기 어머니를 외면해버린 거죠. 글쎄, 부모가 멀쩡히 살고 있는 집을 몰래 팔아버린 것도 모자라 인감을 훔쳐내 현금 자산까지 전부 빼돌리고 연락을 끊은 겁니다. 누가 그 어머니의 그 자식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정말 악랄하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유명한 국밥집 사장일 때는 입에 혀처럼 굴어 집까지 미리 증여받아 놓고 식당이 망하고 비난받자 전 재산을 빼먹은 뒤 연락을 끊은 겁니다. 결국 하나뿐인 친자식에게 버려진 여자는 하루아침에 맛집으로 소문나 돈을 긁어 모으던 국밥집 사장에서 오갈 곳 없는 노인이 되어 남의 집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신세로 전락했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이런 소식을 알아내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태어나서 그렇게 호탕하게 웃어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그 이후로 남편은 뒤늦게 찾은 새로운 인생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도 새로 만난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어머님이기 이전에 빈손으로 쫓겨나 앞이 막막한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어머님이 잃어버린 아들 찾기를 포기하고 저희 앞에 나타나주지 않으셨다면 남편은 아직도 가짜에게 속아 대가 없는 노동에 시달릴 테고 저 역시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제가 요즘 가장 바라며 기도하는 건 얼른 남편 닮은 착한 아이 하나 낳아 힘들게 살아오신 시어머니에게 손주 보는 기쁨을 안겨드리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사연을 함께 하신 분들도 저희 가족에게 귀한 새 생명이 찾아와 주길 함께 기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봄, 여러분의 앞날에 세상의 온갖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